한국은 작은 나라다. 그렇게 배운 중국 초보 유층 학생 198명. 학비만 1억, 집값은 1,000억, 평소엔 헬기로 등교하던 그들이 인천공항 도착 5분 만에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충격. 잃어버린 300만 원 지갑이 그대로 돌아오고 무인 카페에 던져둔 노트북이 3시간 뒤에도 그대로 있고 한글과 한복, 경복궁 앞에서 세계관이 산 채로 재구성된 일주일.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소통 문화의 꽃입니다. 저는 리샤오 위안이라고 합니다. 상하이 국제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이죠. 우리 학교 학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억 원이 넘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이어야 입학이 가능해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해야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강당에 우리를 모았거든요. 수학여행 발표가 있다고 했죠. 저는 당연히 유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선배들은 스위스와 프랑스를 다녀왔으니까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는 한국입니다. 한국이라고요? 순간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장웨이팅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한국이요? 교장 선생님 농담이시죠? 장웨이팅 아버지는 IT 재벌입니다. 그 애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죠. 오만함도 금수저급이에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은 우리 역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 나라 아닌가요? 중국의 속국이었고 모든 걸 중국에서 배워간 나라. 우리 천 선생님은 늘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국 문자도 한자에서 나왔고 한복도 우리 한풀을 베낀 거다. 한국은 작은 나라다.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의 전부였어요.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손을 들고 항의했죠. 왜 한국이에요? 유럽 가고 싶어요. 한국에 뭐가 있다고 거길 가요? 짝퉁 나라 아닌가요?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부모들도 난리가 났어요. 제 친구 왕메일인 어머니는 학교에 직접 찾아오셔서 교장실 문을 두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딸을 한국 같은데 보낼 순 없어요. 당장 목적지를 바꾸세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소집된 강당에서 선생님은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죠. 너희는 세상을 너무 모른다. 한국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안다는 거죠? 우리가 배운 게 틀렸다는 건가요? 편견을 깨는 것도 교육이다. 이번 여행은 취소하지 않겠다. 교장 선생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만투성이었죠.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싸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명품 옷가지를 집어넣으면서도 기분은 최악이었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샤오 위안아, 그래도 한번 다녀와 봐라. 내가 뭘 보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엄마 말씀에도 저는 시큰둥했습니다. 뭘 본다는 거예요?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어요? 장웨이팅은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냥 빨리 다녀오고 끝내자. 시간 낭비야. 저도 동의했어요. 빨리 끝내고 돌아오면 됩니다. 어차피 기대도 안 하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학생 30명이 탄 버스는 조용했어요. 누구도 신나지 않았죠. 모두가 억지로 끌려가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중국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작은 나라. 거기서 대체 뭘 볼 수 있을까요?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요. 비행기 탑승구로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그 무거운 발걸음이 얼마나 큰 착각에서 비롯된 건지를요. 대한항공 1등석 좌석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완벽한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죠. 환영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이 완벽했어요. 중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제 옆자리 장웨이팅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중국인이세요?
승무원이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할 수 있어요. 5개 언어라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영어와 중국어만 하는데 말이에요. 이건 예상 밖이었죠.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한식, 중식, 양식 중에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한식을 골랐습니다. 비빔밥과 갈비찜이 나왔죠. 그릇 하나하나가 예술품 같았습니다. 색감도 아름다웠어요. 맛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달고 짜고 매운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죠.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제 앞자리에 앉은 리징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예상 밖이라는 표정이었죠. 승무원은 계속 신경을 써줬습니다. 물이 필요하기도 전에 가져다주고 담요가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한 친구가 두통을 호소하자 즉시 진통제를 가져왔죠. 심지어 착륙 전에는 작은 선물까지 줬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열쇠고리였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 게 느껴졌죠.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건 행운의 매듭입니다. 승무원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었어요. 2시간 반의 비행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문에 얼굴을 가져다 댔습니다. 공항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공항이 맞나요?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햇빛이 투과되면서 내부가 환하게 빛났어요. 마치 미래 도시 같았죠.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죠. 거대한 미디어 아트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무용수들이 춤을 추는 영상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이었죠. 저기 봐, 로봇이야. 왕메이린이 소리쳤습니다. 안내 로봇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죠. 여기가 정말 한국 맞아? 장웨이팅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기계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으니 10초 만에 통과됐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이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전광판에 번호가 뜨더니 자동으로 짐이 배출됐습니다. RFID 시스템이라고 했죠. 10분도 안 걸렸어. 리징이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오기까지 정말 10분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죠. 화장실 표지판도 직관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효율적으로 설계돼 있었어요. 공항 로비에 나왔습니다. 거대한 면세점들이 즐비했어요. 명품 브랜드부터 한국 화장품 브랜드까지 다양했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뭘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후진국 같은 느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하이 푸둥공항보다 세련됐습니다. 더 효율적이었어요. 더 미래적이었죠. 가이드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국말과 중국어를 섞어가며 설명해줬어요. 인천공항은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그냥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부심이 느껴지는 이름이었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깨끗하고 잘 정비된 도로였습니다. 표지판이 한글, 영어, 중국어로 적혀 있었죠.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죠.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너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나머지 챕터들을 작성하시겠습니까? 공항 화장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세면대에 지갑을 두고 나왔어요. 300만 원이 들어있는 명품 지갑이었죠. 버스에 오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지갑! 저는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화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세면대 위에 지갑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옆에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으셨어요. 아가씨 거 맞지?
여기 그대로 있더라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돈이 그대로였어요. 카드도 현금도 하나도 안 없어졌죠.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뭘요? 남의 물건 왜 가져가요?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고요? 저는 중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못 찾았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하게 돌려받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했어요. 한 카페에 들어갔죠. 저는 테이블에 에어팟을 두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에어팟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이 말을 걸어왔어요. 학생, 이거 학생 거 맞죠? 가져가세요. 심지어 지켜봐 주셨다는 겁니다. 장웨이팅은 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고가의 캐리어를 지하철역에 두고 내렸대요. 다음 역에서 깨달았죠. 끝났어. 300만 원짜리인데. 그 애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역무원에게 말하니 바로 찾아줬어요. 분실물센터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었죠. 여기 손님 확인하시고 가세요. 역무원은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왕메이리는 명품 클러치를 식당에 두고 왔습니다. 1시간 뒤에 돌아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죠. 아이고 학생 기다렸어요. 이거 비싸 보이던데 조심해야지. 오히려 걱정해 주셨습니다. 리징은 카페에 노트북을 놓고 나왔습니다. 3시간 뒤에 갔는데도 그대로 있었어요. 직원이 카운터에 보관해뒀다고 했죠. 손님 오실 줄 알았어요. 여기 있어요. 저희는 완전히 멘붕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숙소에서 친구들과 모였어요.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 오늘 버스에 핸드폰 두고 내렸어. 근데 기사님이 다음 정류장에서 달려와서 주시더라. 나는 편의점에서 거스름 돈을 더 받았어. 그런데 점원이 쫓아와서 돌려줬어. 이 나라 사람들 뭐야? 왜 이래? 장웨이팅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애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배웠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돈보다 신뢰가 우선이었어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안 가져갔습니다. 양심이 살아있었죠. 가이드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정직해요?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정직이 몸에 배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배우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신뢰라는 게 뭘까요? 중국에서는 낯선 사람을 믿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죠. 의심이 먼저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신뢰했죠. 이게 가능한 사회가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여기 있었어요.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실험을 했어요. 일부러 소파에 지갑을 두고 나왔습니다. 1시간 뒤에 돌아갔습니다. 지갑이 그대로 있었어요. 청소 직원이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뒀죠.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치웠어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손님 것 같아서요. 기다렸어요.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것. 바로 신뢰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적었죠. 한국은 부자 나라가 아니다. 신뢰가 부자인 나라다. 이 문장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나라. 그게 진짜 선진국이었습니다. 한글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한글이 뭐 대단하겠어요? 한자에서 나온 글자 아닌가요? 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글은 한자를 못 읽는 백성들을 위해 만든 쉬운 글자라고요. 하지만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랙티브 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화면을 터치하면 한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됐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해설사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과학적이라고요? 화면에서 세종대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서 글자를 만들었다고요. 양반만 한자를 알았으니까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세종대왕의 철학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천 선생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한글은 한자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글자였죠. 장웨이팅이 화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데? 자음 모음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잖아. 맞습니다. 한글은 24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효율적이고 논리적이었죠. 왕메일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자 안 써요? 해설사가 대답했습니다. 한자도 쓰지만 한글만으로도 충분해요. 한글이 더 쉽고 빠르거든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한글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요. 다음은 한복 체험이었습니다. 한복집에 들어갔어요. 형형색색의 한복이 걸려 있었죠. 주인 할머니가 반겨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예쁜 옷 골라봐요. 저는 하늘색 치마와 분홍색 저고리를 골랐습니다. 입어보니 신기했어요. 곡선이 아름다웠죠.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복은 직선과 곡선의 조화예요. 저고리는 곡선, 치마는 직선이죠. 오방색을 써서 음양오행 사상을 담았어요. 오방색이요? 빨강, 파랑, 노랑, 하얀색, 검정색이에요. 각각 방위와 계절을 의미하죠. 철학이 담긴 옷이었습니다. 그냥 예쁜 옷이 아니었어요. 한 푸 베낀 거 아니에요? 장웨이팅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한복과 한 푸는 달라요. 한복은 평면 재단이에요. 천을 자르지 않고 직선으로 이어붙이죠. 한 푸는 입체 재단이고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한복은 자연스러운 곡선을 추구했어요. 몸에 딱 맞지 않아도 괜찮았죠. 여유가 있었습니다. 경복궁에 갔습니다. 거대한 궁궐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자금성보다 작았거든요. 하지만 가이드 선생님 설명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경복궁은 자금성과 철학이 달라요. 자금성은 인간의 권력을 보여주죠. 경복궁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뒤에 산이 보였어요. 건물 배치가 자연스러웠죠. 산과 건물이 하나가 됐습니다. 궁궐 이름도 뜻이 있어요. 경복궁은 큰 복을 누리는 궁이라는 의미죠. 근정전은 부지런히 정사를 돌본다는 뜻이고요. 모든 건물에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크고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근정전 앞에 섰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이 궁궐을 지은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권력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는 의지였죠. 리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다 틀렸어. 한국이 중국 문화 베낀 거 아니었어. 맞습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배우되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독자적인 철학을 담았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렸어요. 천 선생님이 거짓말한 거야? 아니면 선생님도 몰랐던 거 아닐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했습니다. 중국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배우되 자기 것으로 소화했죠. 그게 진짜 문화였습니다. 홍대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거리가 활기찼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죠. 놀란 건 카페였습니다. 무인 카페가 즐비했어요. 사람이 없이 기계로만 운영됐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테이블에 노트북과 지갑을 두고 자리를 비웠어요. 화장실 가는 것 같았죠. 저거 괜찮은 거야? 왕메일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한 대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저렇게 놔두면 안 가져가요? 대학생이 웃었습니다. 왜 가져가요? 남의 건데.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남의 것은 안 가져간다는 거죠. 실험 삼아 저도 해봤습니다. 테이블에 핸드폰과 지갑을 놓고 화장실에 갔어요.
5분 후에 돌아왔죠. 그대로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학생, 자리 봐줄까요? 오래 비우실 거면 제가 봐드릴게요. 모르는 사람인데 봐준다고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신뢰가 일상인 나라. 상상도 못했어요. 거리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버스킹이라고 했어요. 기타 치는 청년, 춤추는 팀,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공연이 끝나면 돈을 넣어줬죠. 여기는 거리에서 공연해도 돼요? 가이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네, 허가받으면 가능해요. 문화를 즐길 자유가 있죠. 자유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저희는 2대 쪽으로 이동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죠. 밤인데 무섭지 않아요? 리징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한국은 밤에도 안전해요. 특히 서울은 CCTV가 많고 경찰 순찰도 자주 돌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녔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죠. 새벽 12시가 넘어서도 카페가 열려 있었습니다. 편의점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문화가 활발했죠. 장웨이팅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밤에 여자 혼자 못 다녀. 위험하잖아. 맞습니다. 상하이도 밤에는 조심해야 했어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새벽 2시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가 여전히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없었죠.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깨끗해? 왕메일인이 신기해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쓰레기가 없었죠. 사람들이 들고 다니다가 집에 가서 버렸습니다.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이태원에 갔어요. 다양한 외국인이 있었죠. 한 무슬림 여성이 히잡을 쓰고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봤어요. 자연스러웠죠. 흑인, 백인, 아시아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편하게 다녔어요. 여기는 외국인한테 친절해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물론 나쁜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친절하죠.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메뉴판에 사진이 있어서 주문하기 쉬웠죠. 식사 후 나오는데 아저씨가 사탕을 주셨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또 와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녁에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이 반짝였죠. 와, 진짜 예쁘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너클 잃고 바라봤어요. 이 도시는 안전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었죠. 밤에도 걸을 수 있고 물건을 놓고 다닐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곳. 이게 진짜 선진국이었습니다. 장웨이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많은 게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곳. 그게 선진국이었죠. 홈스테이 날이었습니다. 저는 김씨성을 가진 가정에 배정됐어요. 32평 아파트라고 했죠. 32평이요? 저희 집은 200평이 넘습니다. 솔직히 기대가 안 됐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엄마로 보이는 분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죠. 어서 와요, 샤오위안. 우리 딸 지은이가 기다렸어요. 지은이는 제 또래 여고생이었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 샤오위안. 반가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았어요.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깔끔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이 벽에 가득 걸려 있었죠.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지은이, 오빠. 지은이가 설명했습니다. 모두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빠가 퇴근하셨죠. 오늘 회사 어땠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대답했어요. 피곤하긴 한데 괜찮았어.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오늘 시험 잘 봤어.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잘했네, 우리 딸. 오빠도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대학 과제 이야기, 동아리 이야기. 모두가 대화에 참여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대화가 수평적이었어요. 아빠가 명령하지 않았죠. 모두가 평등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 집은 달랐어요. 아빠가 말하면 모두 듣기만 했죠. 대화가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은이가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오빠도 도왔죠. 나도 도와줄게.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웃으셨어요. 고마워요. 같이 해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빠가 닦고 지은이가 정리하고 저는 물기를 닦았어요. 저희 집에는 가정부가 5명입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가정부 몫이었죠. 제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가족이 함께 했어요. 일을 나눴죠. 설거지 후에 거실에 모였습니다. TV를 켰어요.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봤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지은이도 오빠도 모두 즐거워했어요. 샤오위안, 중국집은 어때?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크고 좋아요. 망도 많고요. 지은이가 부러워했습니다. 와, 좋겠다. 우리 집은 좁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크지만 쓸쓸해요. 가족이 각자 방에 있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넓었어요. 하지만 가족끼리 멀었죠.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집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지은이 방에서 잤어요. 침대가 하나뿐이라 함께 잤죠. 샤오위안, 한국 어때?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별로일 줄 알았어. 근데 정말 좋아. 특히 가족 분위기가요.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별거 아닌데. 그냥 평범해. 평범하다고요? 이게 평범한 거라면 저희 집은 뭐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침을 먹었어요. 엄마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죠.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말했습니다. 식사 예절이었어요. 밥을 먹으며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샤오위안, 어젯밤 잘 잤어? 네, 잘 잤어요. 감사합니다. 아빠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집이 작아서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편했어요. 따뜻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 작은 집이 저희 큰 집보다 따뜻했어요.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선물을 주셨어요. 손수 만든 인형이었죠. 우리 지은이가 만든 거예요. 가져가요. 저는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버스에 오르며 뒤돌아봤습니다. 내 식구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죠. 가족이 가까운 집. 그게 진짜 부자 집이었습니다. 로봇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미래형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죠. 입구에 로봇이 서 있었습니다. 안내 로봇이었어요. 환영합니다. 어디로 안내해 드릴까요? 목소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기계 같지 않았어요. 전시실에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로봇이 있었어요. 청소 로봇, 요리 로봇, 의료 로봇까지. 가장 인상적인 건 교육용 로봇이었습니다. 아이들 감정을 읽는 로봇이었어요. 이 로봇은 표정을 인식해요. 아이가 슬프면 위로하고 기쁘면 함께 웃어주죠. 해설사가 설명했습니다.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로봇 앞에 섰어요. 로봇이 저를 바라봤죠. 안녕하세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피곤한 걸 알아봤어요. 조금 피곤해요. 로봇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잠시 쉬는 게 어때요? 제가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로봇이 제 감정을 배려한 거예요. 다음은 재활 로봇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돕는 로봇이었어요. 팔을 움직여 보세요. 로봇이 말했습니다. 팔을 움직이자 로봇이 따라 움직였어요. 힘을 보조해줬죠. 이 로봇은 재활 치료에 쓰여요. 환자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주죠.
치매 환자용 로봇도 있었습니다. 물개 모양이었어요. 부드러운 털이 달려 있었죠. 이 로봇은 치매 환자를 위로해요. 쓰다듬으면 소리를 내고 움직여요. 환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죠. 장웨이팅이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로봇은 다 산업용이야.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들. 근데 여기는 달라. 맞습니다. 한국 로봇은 사람을 위한 로봇이었어요. 기술이 사람 중심이었죠. 송도 스마트시티로 이동했습니다. 미래 도시 같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송도는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예요. 모든 게 연결돼 있죠.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쓰레기 자동 수거 시스템을 봤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지하로 빨려 들어갔어요. 자동으로 분류되고 처리됐죠. 악취도 없고 쓰레기차도 안 와요. 조용하고 깨끗하죠. 공원에 센서가 있었습니다. 공기질을 측정했어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됐죠. 공기가 나빠지면 자동으로 정화 시스템이 작동해요. 스마트 가로등도 신기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어두워지고 있으면 밝아졌어요. 에너지를 절약했죠. 기술은 환경을 위한 거예요. 편리하되 지속 가능해야 하죠. 장웨이팅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기술을 크게 만드는 데 집중해. 빠르게 많이. 근데 한국은 달라. 사람과 환경을 생각해. 저도 동의했습니다. 중국 기술은 양적 확장이었어요. 크고 빠른 게 최고였죠. 하지만 한국 기술은 달랐습니다. 질을 추구했어요. 사람을 중심에 뒀죠. 스마트시티 체험관에 들어갔습니다. 시민 참여형 플랫폼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의견을 내면 반영돼요. 불편한 점을 말하면 개선되죠.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화면에 의견을 적었어요. 바로 담당자가 답변했죠. 민주적인 시스템이네요. 왕메이린이 감탄했습니다. 중국은 위에서 결정하면 아래서 따랐어요. 시민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민이 참여했어요. 목소리를 냈죠. 저녁이 됐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기술의 목적이 뭘까요? 돈을 버는 것? 권력을 얻는 것? 한국에서 본 기술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돕는 게 목적이었어요. 삶을 편하게 하는 거였죠. 장웨이팅이 저를 봤습니다. 샤오위안, 나 생각 바뀌었어. 한국 기술이 중국보다 앞선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야. 크기가 아니라 가치야.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작은 나라가 왜 더 앞서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사람을 중심에 두기 때문이다. 이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송별 만찬이 있었어요. 호텔 연회장에 모였죠. 한국 학생 30명과 저희 30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서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친구들, 한국 어땠어요? 장웨이팅이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기대 안 했어요. 한국을 무시했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굳은 표정을 지었어요. 장웨이팅이 계속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대단했죠. 한국 학생들 표정이 풀렸습니다. 왕메이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만했어요. 중국이 크다고 부자라고 그래서 한국을 얕봤죠. 미안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한국 학생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라는 남학생이었어요. 우리도 고백할 게 있어요. 솔직히 중국이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민준이가 계속했습니다. 중국은 너무 커요. 경제력도 강하고 인구도 많고 우리를 삼킬 것 같아요. 지은이도 거들었습니다. 부럽기도 해요. 중국은 뭐든 할 수 있잖아요. 크고 강하잖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중국을 부러워한다고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이 부러워요. 신뢰가 있고 자유가 있고 따뜻한 가족이 있잖아요. 리징이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커요. 근데 쓸쓸해요. 사람들이 서로를 안 믿어요. 돈만 믿죠. 왕메이린도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단단해요.
사람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중국의 역동성이 부러워요. 빠르게 변하고 성장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알았구나. 서로 다르다는 걸.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선생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중국은 크고 강하다. 한국은 작지만 단단하다. 둘 다 장점이 있어. 배울 게 있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어요. 어느 쪽이 우월한 게 아니었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음식과 중국 음식이 섞여 나왔어요.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지은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샤오위안, 한국 와서 뭐가 제일 좋았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신뢰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 거.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중국에선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경계해요. 의심하죠.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샤오위안, 중국도 변할 수 있어. 한 사람씩 바뀌면 되잖아. 너부터 시작하면 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요. 저부터 바뀌면 되는 거였어요. 장웨이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여행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국에 감사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만찬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알았어요.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지은이가 이어받았습니다. 신뢰와 자유, 공동체를 가진 사람들. 그게 진짜 부자예요.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리샤오 위안이에요. 상하이에서 왔죠. 이번 여행 전까지 세상을 몰랐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배웠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돈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이 전부라는 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한국 친구들. 모두가 일어나 포옹했습니다. 중국 학생과 한국 학생이 하나가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나는 바뀌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큰 가치를 가진 나라였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돈이 아니라 신뢰로.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크기가 아니라 깊이로.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어요. 7일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제 인생을 바꾸기엔 충분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졌어요. 작은 반도. 하지만 큰 나라였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본 것을 말하겠다고. 편견을 깨겠다고요. 한국은 작지만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신뢰와 자유, 그리고 사랑이 있는 나라. 그게 진짜 선진국이었어요.